헌법재판관들 밑에는 보조해주는 연구관들이 여럿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에는 한 5, 60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아는데 이 사건만 전담해서 연구관들이 한 10여 명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한 1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참여했던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또 경력이 많은 또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에서 뭐 말하자면 실력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그 연구관들로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변론 기일 때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의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관들이 보면서 그 동시각에 정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네. 관여된 연구관들은 당연히 보고요. 또 이제 증인 녹취서가 이제 작성이 되면 그 네. 녹취서도 다시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0여 명의 연구관들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이 사건만 중점적으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변론기일이 끝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 기일마다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네. 탄핵 소추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연구 보고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TF 연구관들 중에서는 파트를 나눠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소추가 5개면은 1개씩 나눠서 그 위헌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다 작성했을 것이고 지금 정도 되면 변론이 종결될 쯤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위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 그리고 파면 여부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연구 보고서가 다 올라갔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정문이라는 것이 뭐 변론이 끝나고 뭐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쭉 축적이 연결되어 되는 겁니다. 왔던 네. 연구 보고서의 어떤 사실관계, 법적 평가 부분이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거기서 다듬는 거기 때문에 결정문 초안 작성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8분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초안 작성된 것을 보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직접 가서 뭐 말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봉투에다 자기 의견을 넣어서 네. 주심 재판관한테 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같은 그 변론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믿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데 네, 네. 문제는 뭐냐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혹시 이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네. 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지 않느냐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퉈서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결과는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건 아예 말조차도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도대체가 대통령은 법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인데 나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게다가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헌이라고 결정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성, 사실행위로서 이게 인정이 된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왜 국민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들은 유언비어를 좀 정리를 해주면 유언비어 총정리라면 네, 유언비어 총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나 이 변론에서 쟁점되는 건 사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재판 연구관들에게 결정문 초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써봐라 저렇게 써봐라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주어서 네. 각각의 경우의 수 그다음에 기각의 수, 인용의 수 이제 3가지를 다 각각 써보게끔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절차가 지금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게 실제 왜냐면 많은 재판관님들께서 제가 이제 재판하는 도중에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각하 결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고려는 안 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아닐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서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결정문 초안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얘기들이 서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인용이다를 다 따로따로 써가지고 보느라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지금 믿진 않고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사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의 그 결정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 결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문을 썼을 때 이제 의견들을 보통 이제 다 다시는데 다수 의견이 있고 별개 의견이 있고 많이 네. 그렇다니까 그런 의견이 논리적이냐 논리정합적이지 않느냐 상대방들이나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냐 안 가겠느냐 내가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평생 두고두고 박제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제 이 정도의 저는 네. 고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근데 이제 시기를 조금 조율하는 것일 뿐이다. 어차피 5월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판단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럼 5월 안에 대선 치러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4월 8일에 그 두 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옷을 벗으시기 전에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4월 8일 딱 합쳐가지고 그때 딱 뭐 받아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데 워낙 이게 지금 복잡하고 힘드니까 네. 3월 21일 전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언배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심리가 네. 있어가지고 또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도 들은 얘기로는 전혀 아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기각 의견 가진 사람이 한 명인가 또 두 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나 두 명이다라고 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는 두 명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며칠 전에는 또 갑자기 한 명이라 그러면서 아주 특정한 인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네. 그건 모르겠어요. 예상할 수 있는 네. 정도지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분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7대1인데 가야지. 또 예. 지금 6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혼자 별개 의견 내시라 그러고 다른 반대 네. 의견 내시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사람들끼리 또 이제 나중에서 이제 책임을 같이 지라는 의미에서 만장일치 하려고 또 이제 이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기초적인 그 팩트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 결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용, 기각, 각하 경우에서 3개인 건데 그 결정문을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우리 연구관들한테 미리 쓰게 시킵니까? 통상적인 네. 사건에서는 주심 연구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연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재판관에게 보고한 연구관이 이제 평의에서 평결이 나면 네.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주심 연구관에게 결정문 초안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고 네. 원래 이제 연구관한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대통령 사건이라는 게 워낙 뭐 중대하고 많은 재판관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결정문 초안도 뭐 재판관이 작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연구관이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한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뭐 과거 대통령 사건에서도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재판관들한테 회람하는 과정에서 음. 수정 보완이 되고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한 뎁스 여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평결이 끝난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평결 전에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재판관한테 읽어볼 수 있게 그 평결 전에 사전적으로 작성해서 회람을 한다라는 관측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워낙 철통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판관들이 평결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 한 팀은 기각 결정문을 써서 동시에 두 결정문을 평에 올려서 네. 재판관들이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두 개의 결정문을 올려서 재판관들이 그날 이제 결정을 했겠지만 사전에 그 결정문을 다 보고 개별 재판관들은 다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도 이제 따라 붙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선고 평결 이래 재판관들이 결정은 하겠지만 몇 대 몇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건 결정을 하겠지만 사전에 개별 재판관들은 이미 심증을 다 형성하고 본인의 결론은 다 가지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노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사안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그 쟁점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 파면 사유가 제일 분명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혹시? 저는 사실은 계속 주장했지만 헌법 82조 위반이 제일 절차적으로도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중요한 통치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들의 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부서하고 이런 책임지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현 혼자만 3명이 찬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찬성한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또 대답은 못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헌법 82조 위반은 너무 명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도 이거는 분명히 저는 탄핵사유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하나만 사실은 중대한 사유 하나가 인용이 되면 저는 인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네. 국회의원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포고령에다가 막 이 사람들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근데 본인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다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군인들 다 글로 보냈어. 뭐 했어. 근데 그 행위와 관련해서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이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급박한 사유가 대한민국에 네. 있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건데 사실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는 전부 다 사실 다 위배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갑론들박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기각결정 탄핵 인용결정이 이상하게 잘 모르지 않겠냐 생각하는 얘기는 그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섞여 들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판사님들도 그렇대요. 사실관계는 있는데 이거를 A로 해석할지 B로 해석할지 잘 모르거나 좀 애매할 때 형사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결로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로도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잘 써지는 거. 슬슬 잘 써지는 거.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증거를 합쳐갔을 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고민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도 써보고 인용도 써보고 그래가지고 형사적으로 유죄도 써보지만 그래도 가장 자기가 쓰면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마지막에 저는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걸 다 써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 지난번에 네. 제가 구속 취소 결정 안 될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맞아요. 사람들한테 네. 완전히 혼났죠. 두 번째 즉시 한거 무조건 할 거라고 했다가 야 너희 거짓말하냐 그러는 건데 그걸 누가 맞추냐고요. 그래서 내가 정면 승부했어. 야 이문정 검사도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좀 비겁하게 이문정을 팔았지. 근데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 못했죠. 누가 솔직히. 그거를 예시라고 하겠어요? 법조인 상식으로는. 아니 네. 구속 취소까지는 오케이라고 쳐요. 누가 그걸 직시한 거를 안 하겠어요? 어떤 미친 검사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검사님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놨는데 네. 내가 틀렸잖아요. 게다가 어제 법원행정처 천대회 공보관님인가 그분이 네. 법원행정처장. 네. 법원행정처장님이 이걸 당연히 아직 직시한 거 기간도 남았으니 내일까지 직시한 거 해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알았다.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근데 여전히 안 하겠다. 이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네. 누가 거기까지 생각하냐고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획한 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변호사라는 게 너무 짜증나고 내가 판사가 안 되니까 한이다. 내가 솔직히 그러면서 내가 결정 내리겠다. 근데 그게 아닌 이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내가 단언은 못한다. 네. 그렇지만 내 양심상 정말 이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의 절차를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제 활자로만 보다 보니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을 보는 거는 보이는 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변론도 그 평의라는 건 도대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이나 뭐 평결이라는 것이 이제 네. 익숙한 용어는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냥 회의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모여 앉아서? 네. 뭐 8분이 평의실에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네. 쟁점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의의 결론을 내는 게 바로 평결이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언론에서 평의와 평결의 뭐 구별 뭐 이런 얘기를 네. 자꾸 하지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평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좀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거에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중대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더라도 국회 권능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절차적인 것도 중요해요.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 이 절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러나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국회로 군경을 보내서 점거하고 봉쇄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국회 본청으로 특전 요원들을 네. 보냈습니다. 그 뭐 사실관계는 전 국민이 실황중계로 봤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최상목적지 이른바 그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비비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점 이런 합쳐보면 결국은 국회를 폐쇄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까지 헌법재판소가 사실 확정을 못하더라도 적법한 비상계엄, 즉 전쟁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를 점거봉쇄한다는 건 있을 안 수가 되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 점에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리 뭐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어떻게 뭐 점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서 척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봉쇄하고 네. 체포 시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을 꾀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 점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그 군사행동에 있었다. 이 점은 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법관들은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일 거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변호사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공무도 수행을 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법관이라는 존재가 정치적 유불리나 주변의 사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뭐 사적 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적으로 인간관계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동안 연세도 60 넘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일은 어느 정도 단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이거를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본인이 법조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 소신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신이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가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것들 때문에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네 이제 이러면서 좀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머지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변호인단들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니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네요. 전지전능한 보니까. 분이요. 일단 이걸 통치행위로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너네들 그 누구도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 어디 법관 따위가 이거 판단해? 국회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오로지 재판에서 벗어난 대통령만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제 이분들이 점잖으니까 말들을 안 하지만. 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할 만큼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분들 어디 딴 세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말을 바꿨죠. 너무 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말을 바꾸고 너무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청정 무고한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계몽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우리가 왜 계몽을 당해요? 계몽을 당할 게 뭐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오로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오로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만 오로지 곰곰이 생각했었구나. 게다가 이번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걸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했었구나.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것처럼 막 보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지금 바깥에 있는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재판관들을 막 함부로 네. 욕하고 재판관들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렇죠. 그 위해를 가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부추기고 선동하잖아요.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 옳고 그름을 저는 많이 따지실 것 같아요. 네, 실무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예를 들면은 뭐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개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공보관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실무단에서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을 정리해서 쟁점에 대한 언론 여론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관들도 당연히 봅니다. 네. 그리고 봐야죠.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관도 사람인 이상 본인이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사람이 다 영향을 받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만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부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의 결정문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네. 걸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은 있다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뭐 여론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이 그러한 고려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재판관 스스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든가 뭐 특히 뭐 야당 대표의 뭐 네. 재판 선고일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시급한가를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네. 이거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 헌정의 어떤 중단 상태, 비상적 상황을 빨리 회복하는 데 어떤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당파의 어떤 유불리까지 고려해서 이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보태서 여쭤보면은 네. 그 평이나 평결 과정에 실제로 재판관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구관이 배석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이외에는요. 예, 재판관 위에는 뭐 음료수를 가져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전에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것만 갖다 네. 놓고 재판관이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과거에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보고서 내용에. 네네. 그래서 주심 불러서? 연구관을 불러서 네. 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다시 이제 회의를 이어갔다고는 하는데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얘기는 네. 재판관들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럼 녹취나 이제 회의록도 남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별개 의견 이런 걸 내는 것도 결국은 밀봉된 봉투로 뭐 예를 주심한테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재판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재판관들 앞에서 개진을 하겠죠. 그래서 다수 의견과 이제 동일한 의견이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개 의견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네. 어떤 의견 개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은 본인이 작성해서 결정문 초안에 같이 붙여서 완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재판관들이 결국은 자기 의견이 드러나는 것은 결정문이 공개된 선고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진공 상태 자기들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는 생각보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법관이 속한 그 커뮤니티의 그런 영향력 그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법조인 주변의 이너서클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사람이 확증 편향이 네. 이제 사람의 사고 유형의 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A라고 하는 것에 호의적이면 그 A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다 만장일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 따라 달라지기는 마련이라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걸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향성대로 혹은 우리 커뮤니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중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관님들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하고 그냥 일선에서 민사 판결하거나 형사 판결하는 분들의 책임감도 매우 대단하지만 네. 헌재 재판관은 그 책임감이 더 훨씬 더 자긍심도 훨씬 더 높고 그렇죠. 훨씬 더 세다고 나라에 저는 큰 알아요. 영향을 주니까요. 네, 왜냐면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가지는 그런 책임감하고 이 헌재 재판관이 가지는 책임감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은 그냥 하나의 법리를 가지고서 이 개인적인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 내렸을 때 영향 미치는 게 요 정도라면 헌재 재판관이 사실 결정 내리는 거는 단심으로도 끝나지만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라서 저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그분들의 자긍심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원하는 그런 이유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말초적인 뭐 10%나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영향 미쳐도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막 판단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